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1월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해야 돼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이게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이게 자격증 따는 거거든요. 재밌게 보람되고 살기 위해서 이래 따는 건데 건강 잃으면서 이래 딸 수 있는 그 따야 될 자격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으니까 항상 마음 다치지 않도록 그 공부하다 보면 이게 그 자기 양껏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내가 실력이 쭉쭉쭉쭉 올라가 가지고 완벽하게 이래 그 1차나 이런 것들이 쑥쑥 이래 정리될 것 같은데 고시 공부라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시험이니까 사람들이 그 엄청 많이 속입니다. 속이려고 여러분들을 그 많이 함정을 파놓고 그 부분을 이렇게 그 묻게 되는데 잘 이겨내시고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들 그 겪는 과정이고 처음은 누구나 다 어렵지 않을까요? 다 쉬운 것 같으면 커말처럼 간단한 자격증이었으면 너무 일찍 오신 거예요. 1월 달에 오실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인데 굉장히 까다로운 자격증이고 어려운 자격증이다 보니까 미리 와서 이렇게 그 준비한다라 생각하시고 너무 이래 힘들어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그거는 누구나 다 어려울 거다라고 이래 생각하시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간단하게 그 우리 일정을 한번 이래 미리 한번 알려드리면 일단 지금 시험 날짜가 발표됐습니다. 5월 셋째 주에 시험 보는 것으로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것으로 이래 정리돼 있고 발표가 돼 있고 노동법이 일단은 노동법 1, 노동법 2 이렇게 두 과목을 이래 그 시험을 이래 보게 되고 1교시에 이래 그 40문제씩 이래 그 정리하게 되고 2교시에는 민법 40문제, 경영학 40문제, 경제학 선택하신 분들은 경제학 40문제를 이래 보셔야 되고 사회보험법 40문제를 2교시에 봐야 됩니다. 그러면 2교시에는 12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20문제를 풀고 거기서 1차가 이래 끝나게 되고 오후에 가다반이 올라오는데 오후에 가다반 가지고 채점해서 자기가 60점을 넘으면 1차는 끝난 겁니다. 1차는 절대평가니까 60점 넘으시면 합격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두 달 있다가 8월 말쯤에 2차 시험이 있습니다. 8월 29일 날 29일 30일 이렇게 2차 시험이 있게 될 테니까 2차 시험을 위해서 다시 또 접수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1차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2차 시험 접수 기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시험을 보시고 내년 1차는 면제돼요. 그러니까 올해 2차는 그냥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내년 2차도 1차를 한번 면제시켜 줘 가지고 한 번 더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을 이래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볼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거의 다 이제 그 올해 1차 붙으신 분들은 내년 1차에 내년 시험에 이래 합격하는 경우 그 경우가 제일 많은 비중을 이래 두게 되고 2차를 다시 1년 준비해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되고 대신에 원래 1차가 끝나고 나서 2차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가능성이 좀 낮다 할지라도 해야 돼요. 이게 그 상대평가다 보니까 2차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시험이거든. 경쟁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남들은 지금 책을 보고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도 책을 보지 않고 그다음에 그 두 달을 놀아버리고 다시 이제 9월 달부터 새롭게 이제 내년을 위해서 대비한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책 한 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만큼 또 경쟁에서 뒤늦게 출발하게 돼요. 뒤늦게 이렇게 출발하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공부해서 시험까지 본 사람들이 9월 달에 오고 내가 만약에 올해 1차 붙었으니까 2차는 그냥 그 패스하겠다. 이번 올해 시험은 의미 없으니까 넘겨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다시 또 9월 달에 나는 책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과목을 준비도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면 그것만큼 또 불리한 시험이 없어요. 불리한 상황이 이렇게 내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그런 문제가 이랬다니까 절대로 어렵더라도 책을 한번 보고 시험을 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내년에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를 감을 찾을 수가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렇게 이래 생각하시고 옛날 같으면 1월 달에 이래 시작하시더라도 2차를 같이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추천을 많이 했고 그 어차피 2차까지 붙어야지 시험을 합격하는 거니까 1차만 붙는 거는 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 그 추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1차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게 그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1월 달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편차가 좀 있긴 있는데 1월 달에 준비하신 분들이 1차만 하셔가지고 이래 거의 다 60% 70% 이래 합격을 하시게 이래 되는데 이게 그
복습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공부 시간이 이래 부족하신 분들이 1월 달에 준비해도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래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래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래 보니까 작년처럼 이래 그 복습을 좀 덜 하더라도 옛날처럼 복습을 좀 덜 하더라도 간단하게 붙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지금은 1차 시험이 그런 상황이 이래 돼 버렸으니까 복습을 이래 꼼꼼하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좀 정리가 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복습이 좀 잘 돼 있고 적응을 잘 하신다면 그분들은 미리 2차를 좀 선행하는 것도 추천해요. 가능하면 여유가 있다면 1차에 대한 그래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민법을 내가 옛날에 해봤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경력 같은 거를 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2차를 한 과목이라도 좀 미리, 항상 남들보다 한 번 더 보는 게 좋은 거야. 한 번 더 보는 게 아무래도 경쟁 시험이니까요. 그게 한 번 더 유리한 지위에 있을 수 있게 되니까 추천을 이제 그렇게 하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 자기가 1차가 좀 힘들다고 생각되면 1차만 하셔라. 1차만 하시고, 특히 그 학교 병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1차만 반드시 학교하고 1차하고 그 같이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건 쉽지 않으니까 수업 따라가면서 시험 공부를 따로 이래 해줘야 되면 중간 기말 걸려버리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플지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그분들은 그냥 1차만 하시고, 직장 병행하시는 분도 1차만 하시고, 전업으로 이제 학업을 이래 휴학하고 있다든지 따로 이래 제대해 가지고 바로 복학이 안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욕심내 가지고 2차를 한 과목 정도 추가해서 한 과목 추가하는데, 이제 노동법 같은 거는 1차 2차가 겹치잖아요. 겹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2차도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한번 60을 내보시고, 만약에 그런 거 아니고 막 전혀 생뚱맞은 행정정송이라는 그런 부분은 너무너무 어려운 과목이거든. 어려운 과목인데 그런 것들은 어설프게 한번 보는 거는 제 경험상 거의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1차에도 도움되고 2차도 도움되는 과목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르시는 게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이래 준비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착실하게 잘 준비하면 충분하게 60점은 끊어요. 60점은 이래 맞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100점 맞을 필요는 없는 시험이니까 다 할 필요는 없다.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60점을 위해서 내가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하게 1차는 정리가 되게 되는데, 떨어지시는 분들은 너무 깔보면 떨어집니다. 한국 시험에서 이게 거저되는 시험은 없어요. 운전면허증도 공부 안 하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 떨어지는 시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착실하게만 잘 준비하고 복습을 잘 하신다면 충분하게 합격을 할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너무 이래 민감하게 이래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민법이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정안이 올라와 가지고 곧 개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되면 공포하면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때 이제 법이 이렇게 개정되게 되는데, 일단은 시행 날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바로 시행될지 아니면 우리 시험 이후에 시행되고 있을지, 5월 셋째 주 이후에 시행되고 있을지, 그걸 시행되는 날짜를 보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우리 시험 날짜에 시행되지 않으면 관심 둘 필요 없어. 우리는 관심 둘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있는 교재로만 정리하고, 만약에 바로 시행돼 가지고 우리 시험 전에 시행되는 걸로 이렇게 발표됐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따로 특강을 한번 할게요. 특강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 자료는 추가해가지고 이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이제 언제 시행될지는 실제 통과가 돼봐야지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통과되고 나서 이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일단은 기존에 나왔던 판례들이 법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개정안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설치했던 내용이고 판례가 정리했던 법리인데, 이제는 법 조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용을 빨리 우리가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정리하는 게 그래야지 이게 어떤 개정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여기 교재 내용들을 미리 정리해 가지고 개정됐을 때 만약에 시행된다면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 이 강의가 지금 2월 5일까지 가야 되는데 아마 한 번은
보강이 있을 겁니다. 6일, 6일 날 한 번은 보강을 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지금 99.9%입니다. 예상은 99.9% 보강 없이 끝내기는 힘든 그런 분량이어서 한 번은 이래 보강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주인가 아마 그 객관식이 바로 시행돼요. 객관식 강의가 이래 주말 강의로 해가지고 바로 시행돼 가지고 3월 말까지 3월 말, 4월 달까지 객관식 강의로 이랬죠. 3월 말까지 객관식 강의를 그 민법은 주말 강의로 진행하고 중간에 3월 중순쯤 되면 다른 강의들의 객관식이 시작됩니다. 다른 강의들은 노동법이나 뭐 사회보험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강의들은 3월 중순에 아마 객관식 강의가 따로 시행되고 민법만 먼저 출발해서 주말로 해가지고 객관식 강의가 먼저 진행하고 남은 강의가 이제 주말 그 민법 같은 경우는 주말로 시행되는 객관식 강의하고 그리고 종합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그 테스트하는 그 시험 보는 봉투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모의고사 연습하는 과정 그 과정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파일런을 과정으로 우리 학원에서 그 되게 인기 좋은 그 강좌가 4days라고 한번 강좌가 있게 되는데 그거는 옛날에는 그 하루에 한 과목씩 이래 정리를 해드렸거든.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분량이 40문제로 바뀌다 보니까 4days는 그냥 고유명사로 남아버렸고 지금은 거의 다 이틀씩 이래 진행하는 걸로 그게 아마 5월 초에 시작될 겁니다. 5월 초에 시작이 이래 첫째 주 정도 그 정도 시작이 되고 그러면 그 강의가 끝나고 나면 대략 한 2주 정도 남지 않을까? 2주 시험장 갈 때까지 2주 정도 일어 남게 되고 전국 모의고사가 한 번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2주 안에 2주 중간에 일정은 아직 공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전국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총 본 시험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답안지 스타일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지도 똑같이 본 시험하고 똑같은 스타일 그리고 답안지 마킹하는 것도 본 시험에서 이래 만나게 되는 거랑 동일한 양식으로 이래 정리되고 미리 한번 풀어보고 그 내가 시간 안에 다 풀어낼 수 있는지 그걸 연습하는 시간이 한 번은 있습니다. 4월 말이나 아니면 5월 초에 한 번은 있게 이래 되고 학원마다 있습니다. 학원마다 저희 학원만 하진 않고 다른 학원도 있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우리 학원에서 수업 듣고 한번 풀어보고 다른 학원 거는 하나만 골라서 하나 풀어보고 다른 학원 거 하나만 왜냐 그러면 우리 학원 수업에만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그 스타일에만 적응해버리면 다른 스타일에 적응을 못하면 그거는 좀 준비가 좀 덜 된 느낌을 주게 될 테니까 제 수업 듣고 저희 학원에서 한번 출제한 시험 그걸 한번 풀어보시고 다른 학원에서 풀어보는 거 출제한 시험도 한번 풀어보시면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점수대가 형성되면 60점 안 넘어도 됩니다. 60점 넘지 않아도 이래 상관없게 될 테니까 아직 2주 동안 우리가 정리하면 되거든. 정리하면 될 테니까 거기에서 한번 어느 정도 부담이 없다라고 이래 생각되면 그러면 이제 본 시험에서도 크게 걱정 없이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될 테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실질적으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 번, 그다음에 객관식 때 한 번, 그리고 마무리 때 한 번 이렇게 정리되게 되니까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이거 다 본다 하더라도 3번이거든. 3번이니까 3번, 4번 정도 보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정리를 이래 잘 하시고 강의만 들었다고 해서 정리되진 않는다 분명히. 그리고 아는 거랑 푸는 거랑은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 문제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이런 형태로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거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제 교재 보면 날개 부분에 기출 지문이 달려 있습니다. 기출 지문이 달려 있으니까 19페이지 거기 보시면. 19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19페이지 보시면 그 옆에 날개 부분에 문제들이 기출 문제들이 이래 달려있게 이래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노무사 기출을 먼저 잡아야 돼요. 노무사 기출을 먼저 잡고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복습할 때 노무사 기출은 꼭 풀어보고 노무사 기출 문제 그거는 풀어보시고 노무사 기출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으면 그러면 다른 시험 기출 노무사 기출은 아니지만 아직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영역들 이런 것들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래 정리하시고 어떤 형태로 출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판례가 되게 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그중에 어떤 표현을 뽑아내 가지고 출제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역으로 생각하면 이 긴 판례 10줄 정도 되는 판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현은 이 내용을 기억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반대로 이래 생각하시고 출제되는 영역을 준비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제되는 부분을 준비하고 여기는 학문하는 곳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한 문제라도 더 맞추게 해가지고 시험을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곳이 학원이거든. 우리가 강사들이 해야 될 그런 그 책무가 이래 되게 되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안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이 학원이 인기가 계속 좋아지게 되는 그런 학원이 이래 되고 수업 들었는데 뭐 거지같이 다 떨어졌다 다 죽어버렸다라고 생각되면 이 학원 오면 안 돼. 아시겠지? 이 학원 다니면 이게 인생을 말아먹는 그런 돈 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을 말아먹게 되는 계획했던 일이 다 틀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붙어야 돼.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어줘야지. 그래야지 이 학원이 존립 가치가 유지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래 생각하시고 복습하고 기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풀어봐라.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금요일까지 강의가 이래 진행되게 되는데 금요일 강의가 끝나면 일주일치를 다시 한번 일주일치를 다시 한번 이래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어떤 걸 배웠는지 어떤 걸 내가 어려웠는지 그리고 사람마다 이래 국어를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읽는 그 패턴이 자기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게 이래 돼서 어떤 파트가 자기한테 되게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부분을 이래 정리하면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그 문제는 자꾸 틀리는 부분이 있게 이래 될 건데 그런 것들은 이래 골라놓으세요. 이렇게 골라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표시를 통해 가지고 이래 골라두시고 일주일치를 모아서 정리할 때는 이걸 집중적으로 다시 정리해 가지고 약점을 없애가면서 책을 좀 이래 정리해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다음 주에 보면 2주치를 정리하고 2주치를 다시 또 이래 정리하고 또 마지막 3주치 3주차 가면 또 3주치를 이래 정리하면서 민법 총칙이라고 이래 곧 하겠지만 그러니까 딱 두 파트거든. 우리가 민법 총칙 채권법 이렇게 두 파트를 이래 시험을 보게 되는데 민법 총칙이 끝나면 다시 민법 총칙 전체를 다시 전체를 이래 다시 정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점점 없애갈 수 있도록 근데 또 풀었는데 또 틀렸잖아요. 또 틀리면 다시 위에다가 이래 중사 표시를 해가지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없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읽었는데 자기가 잘못 읽는다든지 아니면 착각했다든지 아니면 뭐 함정에 빠졌다든지 뭐 이런 그 느낌을 이래 줄 때가 있고 원칙을 물었는데 예외를 풀고 있다든지 아니면 예외를 물었는데 원칙으로 풀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겨. 이런 현상이 이래 생기게 되니까 그걸 없애려고 지금 강의 듣고 있거든. 강의를 듣고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자꾸 찾아다니면서 이래 골라놓으시고 약점을 없애가는 공부를 하라. 약점을 없애가는 공부. 어차피 아는 거, 한 번 듣고 이해된 거 이런 걸 계속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가볍게 보시고 어려운 부분들, 힘들어했던 부분들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 사람마다 분명히 존재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걸 자꾸 찾아놓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면은 그런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 대비를 이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고 아시겠죠? 착실하게 다 하고 여기 그 학원에서 이래 강의를 이래 하신 분들이 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저도 그렇고 다른 강사님들도 수험 생활을 다 해봤습니다. 수험 생활을 다 거쳐봤고 그리고 또 많이 떨어져 봤고 저도 시험에서 이래 실패도 많이 해봤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고 뭐 지식적으로 학교 교수님보다 더 알지는 못하고 알 수도 없게 되고 그냥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는 노무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조심하자 이 정도는 이렇게 출제되니까 이렇게 대비하자라고 거기까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기까지만 알고 시험을 붙으면 돼. 시험을 이래 통과하시면 이래 되고 2차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까지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써주면 되는지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격증 하나 따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사로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은 그다음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걸 로스쿨 가는 용도로 써도 되고 기업 취업하는 용도로 써도 되고 아니면 공기업 가시면 공기업 가는 형태로 써도 되고 요즘 또 개인 그 사무소 차리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 지금 개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꽤 많이 하시던데 여자분이고 아직 그 나이가 30이 안 됐지 싶은데 그분도 합격한 지 한 3, 4년 정도 그 정도 이래 되신 분인데 개업했다 그러더라고. 개업을 이래 하셔가지고 그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게 이래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게 따면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고 활용도도 있게 이래 되니까 그거는 일단 되고 나서 고민하고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일단은 1차를 어떻게 쉽게 통과할지 안전하게 통과할지 그게 1차적 목표고 그다음에 그게 통과되면 끝난 게 아니고 2차를 어떻게 내가 붙을 수 있을지 주관식 시험이니까 주관식 시험으로서 암기해서 이래 써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그걸 또 다시 고민하고 그리고 남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에 학교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1차를 붙고 나서 고민해야 돼.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 시험을 붙고 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걸 또 물어보면서 또 인생 선배들한테 어떤 게 좋은 건지 이런 거 AI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노무사가 존립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또 해줘야 되거든. 챗GPT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노무사업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나갈지 이런 것들 이런 요즘 많이 합니다. 노무사들 굉장히 많이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업무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이 활용하고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걸 더 발전되고 있거든. 더 발전되고 있으니까 그걸 빨리 우리가 더 접목시켜서 운영을 해주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앞으로 계획은 계속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지 이래 되니까 일단 1차적 목표는 우리가 1차 시험부터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해서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이래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이래 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용어 정리 강의가 제공됐을 겁니다. 아마 입문 강의라고 해가지고 용어 정리 강의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이 법학은 언어 싸움입니다. 단어 싸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단어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야지 이래 되니까 말이 안 되면 말이 안 통하면 예컨대 우리가 영어 독해를 해야 되는데 단어를 몰라 내가 단어를 하나도 모르고 독해를 하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지게 되니까 단어 정리 차원에서 한번 꼭 들으셔야 돼. 근데 대신에 머리 싸매가지고 막 그 집중해서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냥 아바타 3 본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외계어입니다. 외계어가 나오게 이래 되게 될 건데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쏟아지게 되거든. 쏟아지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서 한번 보고 강의를 한번 여유롭게 한번 중간중 가다가 아니면 끝나고 나서 다시 듣는 걸 추천해가지고 입문 강의인데 새롭게 한번 들어봐. 그러면 완전 다시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강의 자체가 다시 느낌을 이래 새롭게 느낌을 이래 가지게 될 테니까 일단 미리 한번 듣고 와야 돼. 일단 미리 한번 단어가 해결돼야 돼요. 단어가 해결돼야지 그래야지 뭐 독해가 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그런 느낌이고 이걸 그 민법을 그 다른 교수님들이 어떤 교수님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외국어로 쓴 수학책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게 민법이라고 이렇게 쓴 그 교수님 있는데 이 외국어가 영어가 아니고요. 영어가 아니고 저기 뭐 그 러시아, 소련 이런 느낌 이런 그 외국어를 가지고 수학책을 그 보는 느낌이에요. 이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이래 되니까 이해도 해야 되고 단어도 적응해야 되는 이런 문제고 분량도 제일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난해한 과목이고 굉장히 까다로운 과목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로스쿨 가실 분들은 이걸 잘해야 돼요. 로스쿨에서는 거의 민법이 70%다 이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더 추가해서 보셔야 돼. 로스쿨 가시면 더 추가해서 이래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민법이 잘 잡혀야 됩니다. 일단 잘 잡힌 상태에서 로스쿨 가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민법을 잘 정리하고 2차를 잘 정리해서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로스쿨 간다면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메리트가 미리 선행을 다 하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되니까 그쪽에서 오히려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이래주게 될 테니까 참고로 그 법무사 합격한 사람들도 로스쿨 많이 갔는데 로스쿨 시험에서 한 번에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번에 거의 다 그 왜 그 지금 이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러잖아요. 로스쿨생들 시험 변호사 시험 떨어져 가지고 삼수하고 여기 보면 오수 마지막 시험 보는 다음 주죠. 이번 주에 마지막 시험을 이래 준비하시는 분도 있게 되는데 5번 다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다 떨어진 사람도 있게 이래 되는데 근데 법무사나 노무사 붙고 나서 로스쿨 가신 분들은 거의 한 번에 다 통과해. 한 번에 다 통과하니까 시험의 본질 자체를 다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래 정리되거든. 정리가 이래 되니까 그게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교재는 이번에는 한 권 기본서만 기본서 가지고 정리하고 6월달 교재는 그 기출 지문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2권 그 강의했거든. 2권을 기본서 기출 지문 이렇게 2권 했는데 1월달 강의는 이걸로만 정리하고 왜냐하면 객관식 강의가 곧 시작되는데 기출 지문 강의를 또다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책만 자꾸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냥 기본서 보다가 바로 객관식으로 넘어오시면 되고 6월 달은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드렸습니다. 많이 풀어드렸는데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기본서 보고 그 객관식으로 이래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작년 교재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그 추가된 내용들을 나중에 객관식으로 보완하시면 되니까 그대로 이래 페이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대로 보셔도 돼. 그대로 이래 보시고
정리하셔도 되고 내일부터 무조건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그 OX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한 테스트로 해서 교재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날개 있는 그 지문들 이런 것들도 나올기도 하고 없는 것도 내기도 하고 특히 그 사례 문제가 나오거든. 사례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연습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연습용으로 풀어보고 똑같이 내가 복습을 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일리 테스트를 이래 진행하게 될 테고 내일은 아마 오늘 진도가 얼마 못 나가지고 한 10문제 정도 이래 볼 건데 매일 한 20문제 정도는 보겠습니다. 20문제 정도는 이래 매일 그 테스트하게 되고 한 1시 40분부터 진행할 건데 일찍 오시면 미리 시작해도 돼요. 1시 반부터 바로 시작하고 시간 맞춰서 풀지 말고 그냥 천천히 풀고 수업 전까지만 이래 푸시면 되고 수업할 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다시 전날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이래 풀어드릴 테니까 문제 풀 때 이제 어떤 걸 조심하면 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풀었던 방식과 제가 설명해준 방식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문장이 이래 쭉 나오면 여기가 틀렸는지 이걸 표시하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이게 왜 틀렸는지를 이유를 간단하게 쓰면서 풀어봐. 그냥 찍지 마시고요. 찍었다면 찍었는 것도 표시하고 찍었는 걸 표시하시고 이 부분이 틀렸는지 아니면 원칙을 물었기 때문에 틀렸는지 예외를 물었기 때문에 틀렸는지 하여튼 그런 이유를 간단하게 써가면서 풀어. 그러니까 2차 문제 풀듯이 2차 수학 문제 풀듯이 그러니까 요게 이것 때문에 맞는 표현 이것 때문에 틀린 표현 이렇게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성스럽게 쓰지 말고 그냥 자기가 이해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그 문제지에다가 그냥 풀면서 간단하게 쓰시면서 이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요게 틀렸다. 근데 설명은 이게 틀린 걸로 설명하고 있으면 그런 거는 다시 교과서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덜 된 거니까 그런 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연습 차원에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내일 모레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를 많이 하라. 이해를 많이 하고 내가 이게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요. 그런 이해 중심으로서 책을 읽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고 그냥 외워줘야 될 거는 숙제 형태로 나갈 겁니다. 숙제 형태로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라고 이래 알려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사진을 다 찍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그 암기노트 같은 거 이런 걸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던데 요즘은 그냥 PDF나 아니면 그 폰에다가 다 저장해 가지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암기로 해서 그 정리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왜 암기로 해결할 문제는 그냥 바로 외워서 정리해야 되거든. 외워서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구분해 드릴 테니까 숙제 형태로 나가는 것들은 무조건 따로 모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버스에서나 전철에서 그런 것들을 외우면서 정리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민법 공부한다기보다는 민법 시험을 공부한다 이런 느낌. 민법 시험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풀려야 돼요. 문제가 풀려야 되고 왜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지까지 정리하면서 이래 공부하는 거는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그거는 무게 중심을 잘못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에 대한 그거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대학원 가서 그래 고민하시고 일단 노무사부터 되고 나서 고민해야 돼. 노무사부터 되고 나서 고민해야 되니까 문제가 풀리고 나서 고민해야 됩니다. 문제가 풀리고 나서 고민하고 문제도 못 풀면서 자꾸 이걸 고민하지 말라고 이걸 고민하지 말고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그걸 머리 싸매서 이렇게 정리할 거는 일단은 문제부터 풀려야 돼. 내 인생부터 해결해야 돼. 내 인생부터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걸 고민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안 풀리는 게 그 책을 보는 게 굉장히 위험한 공부이에요. 그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 과목은 되게 재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안 풀려. 잘못 오신 겁니다. 여기 잘못 오셨고 다른 곳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이래주게 되니까 문제가 잘 풀려야 된다. 문제가 이래 잘 풀리는 게 급선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교재 그 잘못된 부분 오타가 난 거 이런 것들은 그 수험서물에 정오표가 올라져 있는데 수업 시간에 다 잡아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잡아드리고 판례가 또 바뀐 게 있습니다. 대법원 태도가 바뀐 게 있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은 자료를 통해서 나눠드리고 그 지금까지 그 정리해야 될 부분은 다 만들어드릴 테니까 그거는 수업 중에 계속 자료를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게 그 시험 공부라는 게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야 되거든.
우리가 120 문제를 민법도 풀어야 되고 사회보험법도 또 풀어야 되고 그 경영학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그 2교시 때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시간 부족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거는 천천히 풀면 풀 수 있는데 그 120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세 과목을 풀어야 되는데 막힌까지 끝내야 되거든. 막힌까지 이렇게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풀어야 되고 또 정확성을 가져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보고 이해했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빨리 풀어줘야 되고 정확하게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이거는 많은 반복이 좀 필요합니다. 많은 반복이 필요한데 아까 말했지만 이 과정대로 따라오면 3번밖에 안 돼요. 회독수가 3번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제 느낌에는 부족한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번에 볼 때 한 3번씩 볼 수 있도록 수업 때 한 번 보고 돌아가서 한 번 보고 다음날 문제 풀면서 다시 한 번 본다. 그래서 이번에 볼 때 한 3번 보는데 이게 한 번, 이게 한 번으로 이래 치시고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도 책을 덮지 마시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나 어떤 형태든 아니면 조문이라도 읽든지 이래가지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번 회독수, 다시 한번 회독수. 그런데 대신 2차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내면 되거든.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내시면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책을 하여튼 이제부터는 민법은 영어 공부하듯이 매일 본다. 매일 보고 조금씩 매일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좀 정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가시고 막판에 외워줘야 될 게 사회보험법입니다. 그거는 단답형 암기가 좀 필요하거든. 단답형 암기가 이래 필요하게 이래 돼서 그러니까 그 과목은 곧 시작하겠지만 의료보험료를 자영업자는 몇 프로 내야 돼? 소득의 몇 프로를 내야 돼? 의료보험료를 내줘야 될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그 사회보험법이거든. 사회보험법이 돼요. 그러면 뭐 법리가 뭐 있나? 뭐 원래는 좀 의료보험료를 좀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돼 가지고 자영업자들은 이 정도 내야 되겠네요. 소득의 몇 프로 정도 이 정도 내야 되겠다고 법이 이래 바뀌어 버리거든. 법이 그때 그때마다 이래 개정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마지막 그 정리할 때 그걸 집중적으로 외워줘야 돼. 집중적으로 외워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뒤에서 많이 공부해야 될 게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이 되고 앞에서 많이 미리 정리하고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게 민법, 민법이고 이거는 나중에 정리해버리면 마지막에 이걸 정리해버리면 그 단순 암기해야 되는 사회보험법식 공부 시간을 얘가 다 빨아먹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미리 국영수 우리 먼저 해놓고 암기 과목 정리했잖아요. 암기 과목을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이게 국영수급입니다. 국영수급이니까 특히 수학과 영어를 합친 과목의 성격을 이래 가지고 있는 그런 과목의 성격이니까 미리 시간 있을 때 많이 시간 있을 때 반복을 이래 많이 하고 볼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금요일날 그 일주일치 강의를 또 보고 또 다시 이래 정리하면서 그때 중간에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또 틀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내가 정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래 확인하면서 이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잘 하시고 하여튼 그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집중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그래 정리하시고 판서노트, 필기노트 이런 것들이 좀 보충 자료로 나갈 테니까 여름에 했던 강의 내용의 판서노트니까 교재 이거 수업 칠판 정리하더라고 설명을 놓칠까봐 이렇게 필기노트 나눠드린 거니까요.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래 정리하고 의문이 드는 분들은 질문 방법은 강의 계획서에 여기 보면 메일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이걸로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그 강사 질문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올려놓고 이래 질문하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몇 페이지 몇 줄 이해 안 됩니다. 이래 질문해 버리면 제가 이 책을 늘 가지고 다니지 못하거든. 가지고 다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은 그 메일로 질문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요 표현이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게 답은 그 맞는 걸로 돼 있는데 틀린 거 아닙니까라고 어디가 틀렸는지 못 찾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대화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어.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19페이지 3번 좀 다시 설명 이래 질문하면 19페이지 3번이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알 수 없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질문하실 때 그런 식으로 활용하신다면 충분하게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꽤 많은 분량입니다. 양적으로 법대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일해야 되고 대학교 강의로 따지면
9학점 정도, 9학점 정도 이래 분량을 지금 우리가 한 달에 끝내야 돼. 한 달에 이래 끝내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학부 과정으로서 한 9학점 강의입니다. 이게 9학점 강의를 지금 진행하게 되게 될 테니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말이 빠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제가 공개 강의여서 천천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속도거든. 노력하고 있는 속도인데 이거 필 받으면 나도 몰라 이거보다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이뤄주게 되는데 계속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래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끝날 때 사람들은 중독성 있다 그러더라고. 또 나름대로 중독성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하고 꿈에 자꾸 나타난다고 소리가 환청이 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하게 되던데 하여튼 최대한 집중해서 이래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놓친 부분은 그 실강 오신 분들은 질문하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이래 따로 이래 그 질문하셔도 이래 충분하게 될 테니까 그런 용도로 이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민법을 이래 한번 강의를 하게 되는데 민법이 뭘까?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걸 우리가 지금부터 이래 공부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일단은 민법 강의는 제일 대표적인 게 부동산 매매를 가지고 이래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 아파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돈을 10억을 주고 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면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중개사를 찾아가거든. 중개사를 찾아가서 매매 계약의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게 되고 만약에 이 집을 이래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사겠다고 하면 계약서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죠? 계약서를 이래 쓰게 되고 계약서 쓸 때 계약금을 줘요. 계약금을 이뤄주게 되는데 대개 우리나라에서 계약금은 한 1할 정도 10% 정도 금액을 계약금으로 이뤄주게 되는데 이런 것도 당사자들이 결정하기 나름이고 10%안 줘도 되고 10% 이뤄주지 않아도 이래 되게 되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한번 일상적으로 10% 정도 금액을 이뤄주게 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도금을 줄 때도 있고 중도금을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한번 언제 한 달 후에 주기로 이래 약속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이 사람은 등기를 넘겨줍니다. 부동산 등기라는 걸 넘겨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요걸 주고받아서 이제 계약이 끝나고 대개 잔금 받을 때 우리가 이사 들어가거든. 이사를 이래 입주를 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요 사람은 그때 집을 비워주고 집을 이래 비워주면서 계약은 끝나게 되는데 자 요렇게 이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중도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든지 아니면 잔금을 들고 올 날짜에 잔금을 가져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 이걸 채권법이라고 부르고 채권법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부동산의 등기를 넘겨받으면요 우리나라는 이사 들어갔을 때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등기를 이전받아야 돼. 등기를 이래 넘겨받았을 때 그때 소유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요 등기가 잘못될 때도 있어. 요 등기가 이래 잘못돼 가지고 무효 등기가 넘어왔다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등기가 넘어왔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이래 생길 수 있는데 요때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부른다. 물권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고 우리 민법은 이렇게 채권법, 물권법 이렇게 이래 구성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걸 설명할 때도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하려고 하니까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돼 있더라.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되니까 불편한 느낌을 이래주게 되니까 차라리 공통되는 부분을 미리 뽑아서 설명하자. 여기도 적용되는 게 있고 여기도 적용되는 게 있으니까 공통되는 영역을 미리 뽑아서 설명하자. 그걸 민법 총칙이라는 이름으로 얘네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미리 뽑아서 설명하고 얘네들에 가서는 그냥 개별적 내용들만 설명하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더라. 반복하지 않아도 이래 되게 되니까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는 걸 뽑아가지고 공통적인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민법은 가족법도 있습니다. 가족법도 있어서 친족법이라고 해서
친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친척이 어디까지가 친척이고요. 그리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친척이 만들어질지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그게 친족법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들, 피를 나눈 사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척이 이래 되게 되는데 피가 나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으로 묶이게 되는 경우가 혼인입니다. 혼인을 통해 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다음에 장인, 장모 이렇게 처남, 처제 이런 형태로 친족으로 묶이게 이래 되고 이 친족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가 그 이혼입니다. 이혼 파트. 이혼했을 때 아기는 누가 키우고 재산은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친족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아버님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이 상속인들한테 넘어오게 되거든. 상속인들한테 넘어오게 되는데 누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누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옛날에는 장남이 90%를 가져갔습니다. 장남이 90%를 호주 장남이 90%를 가져가고 시집간 딸은 제로 한 푼도 주지 않은 이런 때도 있었어. 옛날에는 이런 때도 있었는데 그게 점점점 발전되어 가지고 지금은 남녀 불문하고 자식들은 골고루 동일하게 시집갔든 시집가지 않았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구별하지 않고 지금은 골고루 그 같은 비율로 상속을 이래 받게 이래 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이래 만들어졌고 이걸 합쳐서 가족법이라고 부른다. 가족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조문이 1118조까지 나옵니다. 1118조 1조부터 해가지고 1118조까지 이래 만들어지는 많은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민법의 태도가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시험은 여기 민법 총칙하고 채권, 민법 총칙과 채권을 이래 두 파트를 이래 시험을 보게 되고 여기가 15문제가 나오고 민법 총칙이 15문제가 나오고 40문제 중에서 25문제가 채권법 25문제가 채권법 문제로 구성이 이래 돼 있고 채권법은 다시 총칙과 각칙으로 나눠지거든. 채권 총칙, 채권 각칙 이렇게 채권법은 다시 나눠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총칙이 10개, 총칙이 10문제 정도 출제되고 각칙이 15개, 25개 중에서 다시 문제 배분이 이쪽이 조금 더 많이 각칙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뒤에 것들이 더 쉬워요. 오히려 총칙이 좀 까다롭고 뒤에 것들이 좀 더 쉽게 이래 느껴지게 이래 되게 될 건데 문제는 여기까지 가면 지쳐버려 사람들이 지쳐버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강의가 2월 첫째 주에 시작하는 게 여기거든. 2월 첫째 주에 이래 시작하는 게 여기가 이래 되다 보니까 이게 포업을 길게 가져가서 뻗어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탈자도 많고요. 그리고 마라톤 뛰듯이 중간에 뛰다가 결승전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걷는다든지 중도 포기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이래 되게 되는데 지치면 안 돼. 우리가 끝까지 완주를 해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여기까지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끝까지 달려가고 이게 15문제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 비중을 이렇게 가지게 되니까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얘는 시험에 안 나오겠네. 물권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겠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뭐가 함정이냐 그러면 공통분모가 여기거든. 공통분모 어떤 부분이 공통분모냐 그러면 물권법, 채권법의 공통분모야. 공통분모다 보니까 여기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버립니다. 여기서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결국 물권 이야기도 나와. 물권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족법 이야기는 그래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 많이 나오진 않고 몇 가지 단어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만 정리하면 되고 되게 이걸 합쳐서 재산법이라고 부르거든. 재산법 얘네들은 가족법 얘네들은 재산법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재산법에 대한 총칙적 성격을 띠다 보니까 그래서 재산과 관련되는 내용이 많고 가족법에 대한 내용들은 그리 많지 않은 내용이 되는데 약간 나옵니다. 약간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몇 개의 단어만 가지고 설명하게 되고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이 민법 공부하는 시간이 이래 되고 40문제인데 40문제 중에서 우리가 맞춰야 될 목표로 해야 될 개수는 30개 내지 32개 30개 내지 32개고 10개 정도 틀리자 10개 정도 틀리고 조금 더 컨디션 좋으면 8개 정도 이래 틀리게 이래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75점에서 80점 사이입니다. 75점에서 80점 사이가 이래 되는데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완전 새로운 형태로 40문제가 나오면 그 짧은 시간에는 못 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짧은 시간에는 풀 수 없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나왔던 게 또 나오더라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그걸 기출 문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게 70% 이상 나옵니다. 기출 문제가 70% 이상 나오게 이럴 테니까 우리는 그걸 집중 공략하자.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집중 공략해서 이미 나와 있던 내용들 그걸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자. 연습을 하게 이럴 테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매년 그 출제가 되는 게 쌓여 있다 생각하시면 이게 만만한 그 분량은 아니거든. 만만한 분량은 아니고 또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게 이래 되다 보니까 그게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 요즘은 변형돼서 나오기도 해.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약간씩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래 나오게 되게 되니까 그걸 어떤 형태로 출제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이게 이 내용이 이런 형태로 밖에서 나오고 있거나라는 것까지 거기까지 준비해야 되거든. 거기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한 30개 정도는 맞출 수 있겠더라. 그런 걸 이렇게 준비하면 그리고 완전 새로운 내용도 10개 나오고 책에 없는 것도 하나씩 내. 책에 없는 것도 하나씩 이렇게 출제하게 되고 전혀 안 냈던 파트를 한 문제씩 내더라고. 요즘은 한 문제씩을 이제껏 한 번도 안 냈던 파트가 있는데 그걸 새롭게 출제하기 시작하더라고. 새롭게 이렇게 출제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무조건 틀린다. 우리는 무조건 쫓아가지 말고 그거 듣보잡으로 이번에 처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버린다. 그거는 무조건 버리고 그거 말고 기존에 나와 있던 것만 찾아서 푸는 거야. 찾아서 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략을 그래 잡고 앞으로 공부를 이게 100점 맞을 필요가 없고 80점 맞으면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민법을 80점 맞을 이래 실력이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이래 받았다라고 이래 말하게 되니까 민법 80점 맞으면 웬만하면 안 떨어집니다. 이 시험은 60점 시험에서 이래 떨어질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이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본법이 생각보다 안 이어집니다. 그게 조문이 한 1000개 돼. 조문이 1000개 되기 때문에 그 점수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합격생들이 기본 합격 점수가 50점에서 60점 사이입니다. 50점에서 60점 사이가 이래 되게 되니까 50점대가 대부분입니다. 50점대가 합격생이 50점대가 이래 대부분이고 경영이 점수가 잘 나와요. 경영이 점수가 잘 나와서 경영이 한 80점 정도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경제학과 비교 차원에서 문제가 형성되기 때문에 표점이 적용됩니다. 표점이 적용되는데 80점에서 표점 때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6점씩 이래 떨어지더라고. 16점씩 깎여버립니다. 표점으로. 그러니까 경제학이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그거하고 비율을 맞춰줘야 되거든. 비율을 맞춰줘야 되니까 원점수를 못 써요. 경영학은 원점수를 못 쓰고 무조건 깎이게 돼 있는 그런 문제고 심한 경우는 60점대도 내려오고 있더라. 60점대도 이래 내려와가지고 50몇 점으로 떨어져 버리게 이랬던데 그러니까 이게 안전 점수가 만들어져야 돼. 노동법은 노동법 2가 까다로워요. 그거는 조문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그것도 까다롭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 원은 그나마 점수 따기가 쉽고 2가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이래 되게 되니까 암기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되니까 전략적으로 이게 점수가 확보되면 쉽게 붙을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가 되고 여기가 점수가 안 나오면 이게 좀 까릿까릿해져 버리면 60점이 들뚱말뚱 뭐 이런 느낌으로 표점이 얼마 떨어질지는 발표가 나봐야 되거든. 발표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마음 졸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수 있기 때문에 원 점수로 이미 넘겨버렸다 이런 그 상황을 만들려면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걸 점수를 잘 받고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맞을 수 있다. 90점 맞기는 힘든데 80점까지는 노려볼 만하고 75점까지 받으면 돼. 75점까지 받으면 안전하게 이래 합격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전략을 고려 잡으면 되고 그게 10개 틀리는 겁니다. 10개 틀리는 게 그 정도 이래 느낌을 이래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따로 정하는 게 아니고 틀릴 파트가 어렵게 구성돼 버리면 그건 틀리게 되거든. 사례 형태로 구성되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 구성이 어렵게 돼 버리면 그거는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이 이래 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어떤 게 어떻게 그 구성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기초를 장악해서 시험장에 이래 가야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8페이지 먼저 지금부터 민법 공부를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민법이 뭘까? 민법이 어떤 걸 민법이라고 말하게 될지 첫 번째 사법이고 일반 사법이고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요. 자, 1번 사법으로서의 민법인데 우리나라에 법이 종류가 사법도 있고 공법도 있더라.
반대말이 공법, 반대말이 공법이 이래 되게 되는데 사법도 있고 공법도 있는데 민법은 사법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사법에 이래 들어가는데 그러면 뭔 차이가 있을까? 사법, 공법 이렇게 나눴으면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눴겠지, 그지?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게 이래 되는데 지배 원리가 달라. 지배 원리가 다르는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대개 사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이래 사법이라 부르고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공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형법 같은 거. 형법은 범죄 저지르는 개인을 국가가 잡아가죠. 잡아가서 시설에 가둬두게 됩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거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하라고 우리가 국가에 돈을 주죠. 그걸 세금이라고 부르죠. 세금이라고 이래 불러서 그걸 통해서 안전하게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래 만들어 달라라고 그런 관계를 이렇게 규율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수평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고 이게 민법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분쟁을 해결해 주는 법이거든. 분쟁을 해결해 주는 법이다 보니까 당사자한테 일단은 맡겨두겠다. 분쟁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거 이걸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만약에 당사자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거는 국가가 도와줘서 해결해 주겠다. 도와줘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민법을 바라볼 때 가장 우선되는 성격은 사적 자치의 지배를 받는다. 사적 자치의 지배를 받고 내가 누구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거. 내가 누구한테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팔지 이런 거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국가가 관여할 일이 없어. 국가가 관여할 일이 없고 누가 혼인할지 이런 걸 국가가 관여해? 말도 안 되게 그런 것들을 관여할 일이 없게 이래 되니까 이런 것들 다 개인들한테 맡겨두는 거. 개인들한테 맡겨두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살지 또 어떤 사람하고 혼인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다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 이래 결정하게 이래 되게 된다는 게 그게 사적 자치라고 부르게 되고 이 원리의 지배를 받는 거. 이 원리의 지배를 받는데 여기는 국가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국가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잡아가 버리고 뭐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해. 국민들이 불안한 성격을 이렇게 가지게 되니까 국가 권력은 함부로 남용되면 안 되고 이걸 좀 통제할 필요가 있어. 너무 센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 너무 센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니까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함부로 남용돼 버리면 피해는 국민들한테 다 미치게 되거든. 국민들한테 미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니까 국가 권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국가가 개인을 가둬둔다든지 아니면 개인을 통제하려면 법에 근거를 두고 그 통제를 해줘야지 된다는 거. 그래서 법치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법치주의의 지배를 받고 법에 근거도 없는데 함부로 막 개인의 권리를 뺏는다든지 아니면 가둬둔다든지 이런 거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 못하게 만드는 그게 법치주의 지배를 받고 국가의 우호적인 사람이라도 우호적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호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도 다 법에 근거를 두고 통제를 해야 되는 거지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법치주의 지배를 받게 이래 되는 게 공법 관계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사법으로서의 민법을 보게 되니까 일단 개인들한테 맡겨두는 게 최우선. 개인들한테 맡겨두는 걸 최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1번 보시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유는 첫째, 공법은 법치주의가 지배되고 사법은 사적 자치 원칙을 기본 원리로 한다는 점이고요. 둘째,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공법 영역에서는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처리합니다. 요게 우리 2차 시험에서 배우는 거. 2차 시험에서 배우는 게 행정소송, 행정심판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고 사법의 영역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으로 이래 처리한다는 게 차이점으로 이래 평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입니다. 자,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인데 근데 개인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법을 일반 사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개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법을 따로 만들어두고 이걸 특별사법이라고 불러. 특별사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개인은 개인인데 특별한 사람들한테 별도로 적용되는 법을 따로 만드는데요. 이걸 상법이라고 부른다.
상법이라고 해서 삼성이나 뭐 LG나 현대 이런 대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어떤 규율을 받게 되고 어떤 것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게 그게 상법인데 이거는 상인들한테만 적용되는 거 상인들한테 적용되는 거고 민법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상인이든 아니든 개인이기만 하면 다 다 적용받는 거 이걸 민법이라고 부르고 그걸 일반사법이라고 해서 구별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2번 보시면 민법은 사법 중에서 일반사법이에요. 즉 민법은 인간에게만 하면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특별사법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상법이 있고 상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상인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사법인 민법하고 구별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실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실체법에 대응되는 개념이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 이래 되게 되는데 실체법은 권리의 변동을 공부하는 법 권리의 변동을 공부하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르는데 자 지금부터 약속 변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발생, 변경 소멸을 합쳐서 소멸되는 걸 합쳐서 변동이라고 부른다. 변동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권리는 어떻게 발생할까? 권리는 어떻게 발생하고 권리는 어떻게 변경되고 권리는 어떻게 소멸되는지 이걸 공부하는 법을 실체법. 이걸 공부하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날짜에 만나가지고 이걸 작성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러면 서로 채권 채무가 생겨. 어떤 채권 채무가 생기냐 그러면 집을 파는 사람 이걸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매도인은 예로부터 이걸 받을 수 있겠다, 그지? 이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고 집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매수인이라고 불러. 매수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매수인은 자기가 잔금을 치르면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죠.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등기 주세요라는 권리가 이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고 그리고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면 이 집에 대한 소유자는 이제부터는 예로 바뀐다, 그지? 예로 바뀌게 되니까 권리자가 바뀌죠. 권리자가 바뀌니까 권리가 변경이 일어나게 이래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잔금을 받고 이걸 넘겨주면 이제부터는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이 집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사라지죠. 소유권이 사라지니까 권리가 소멸되는 겁니다. 이걸 공부하는 법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거. 그러면 얘 관점에서 돈을 기준으로 보면 돈을 주면 얘는 돈에 대한 소유권은 상실되고 얘는 돈을 취득하니까 돈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쪽 관점에서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게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발생 변경 소멸 이걸 공부하는 법을 우리가 민법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불러. 실체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근데 각각 돈을 줘야 되는데 등기를 줘야 되는데 안 줘. 돈을 줘야 되는데 등기를 줘야 되는데 약속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거든.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강제적으로 받아야 될 게 돈을 손해배상 같은 거 아니면 돈 빌려주면 빌려갈 때는 막 가만히 있을 통해 가지고 금방 갚을 것처럼요 아니면 꼭 갚을 것처럼 이자도 잘 쳐줘서 뭐 갚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빌리고 가면 또 연락도 안 되고 뭐 카톡도 씹고 뭐 이렇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게 정말 괘씸한 느낌을 이뤄주게 되는데 갚아줘야 될 사람이 갚아주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받아야 돼. 강제적으로 이래 받아야지 이래 되는데 그러면 강제적으로 받는 게 막 칼 들고 가서 막 내놔 협박해서 받으면 그거는 또 범죄가 돼버리거든. 범죄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강제적으로 받는다는 말은요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으로 받는다.
강제 집행으로 이래 받게 이래 되는데 강제 집행하는 거 그래서 얘한테 돈 될 만한 걸 다 찾아봐 돈 될 만한 걸 다 찾아봐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네 이거 팔아버립니다 경매로 경매 절차로 팔아버리고 그러면 경매 절차로 팔아서 돈을 받아보고 모자라면 다시 또 다른 거 팔아 다시 또 다른 거 팔아 가지고 월급 받는 채권을 가지고 있네 돈 받을 채권 아니면 은행에 예금 채권 이런 것들을 돈 받을 거 있으면 그걸 강제 집행으로 가는 거야 그걸 강제 집행으로 가서 다시 받아보고 또 모자라면 다른 것도 팔아. 이 사람 살고 있는 집에 가 보니까 TV 아주 좋은 걸 보고 있네. 아주 좋은 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냉장고 돈도 못 갚는 놈이 냉장고는 무슨 냉장고야? 그래서 그냥 팔아가지고 이런 거 다 경매로 팔 수 있다. 경매로 이래 팔 수 있게 이래 돼서 이거 채울 때까지 팝니다. 채울 때까지 이래 팔게 이래 돼서 돈 받을 때까지 이래 팔게 이래 되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한두 개 팔면 금방 받아가면 될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하는데. 돈 받을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경매할 때 다른 채권자가 쭉 나타나. 다른 채권자가 쭉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저는 월급을 못 받았는데요. 너는 최우선. 너는 최우선. 월급 못 받은 사람은 거의 완전 그 마패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에서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챙겨주고 그다음에 누구 주고 이렇게 해가 순서대로 이렇게 받아가게 이래 되고 그러니까 계속 파는 겁니다. 계속 팔아 가지고 이거 채워질 때까지 계속 팔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바로 집행하면 되지 왜 이걸 할까 소송을 왜 합니까라고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데 이건 하는 이유는 구라일 수도 있거든. 이게 돈 받을 게 가짜 채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얘 말을 믿고 다 팔았는데 개뻥이었어. 나중에 보니까 개뻥이었다. 그러면 미안해. 난 제가 진실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진실인 줄 알았다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사올 수 있을까? 못 사올 것 같은데 미안한데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게 정말 골 때리는 이런 문제가 되고 만약에 철거다. 얘 말을 다 믿고 부셔버렸거든. 철거를 시켰는데 근데 개뻥이었어. 나중에 이렇게 개뻥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미안해 붙여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본드 사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 사람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다시 국가기관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서류를 하나 끊어줍니다. 서류를 이래 발행해주게 이래 되는데 이게 판결문이 돼. 판결문이 이래 되고 이 판결문을 들고 강제 집행하러 가면 돼. 강제 집행하러 이렇게 가면 되니까 이걸 먼저 거치게 된다. 먼저 거치게 되고 그러면 소송을 거칠 때 그 소송은 어떻게 합니까를 규율하는 법이 따로 있거든. 법이 따로 있는데 그걸 민사소송법이라고 부르고 민사소송법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프로세스를 이래 보여주는 법이 이래 되게 되고 권리 변동하고는 상관없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보여주는 거거든. 진행되는지만 보여주니까 이걸 절차법이라고 부른다. 진행 과정을 보여주게 이래 되니까 실제법과 절차법으로 이래 구분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하는 민법은 여기 실제법으로서의 민법 권리 변동을 공부한다. 권리 변동을 이래 공부하고 그 권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든지 만족을 얻지 못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법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그 과정을 이래 보게 되고 우리는 맨 앞당 1장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이래 보게 되니까 지금부터 그걸 공부하게 되겠죠. 자, 3번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합쳐서 변동을 정하는 실제법이 되는 거고 실제법상 의무 위반이 있을 때는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게 되고 그런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을 절차법이라고 부른다. 절차법이라고 부르고 민사소송법 여러분들이 2차에서 공부하는 행정쟁송법도 그것도 당연히 절차법이겠죠. 행정소송은 또 어떻게 할까? 민사소송은 이렇게 하고 행정소송은 이렇게 하는 거든.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게 그게 행정소송법이 이래 되겠죠. 자, 그다음에 로마자 2번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라고
나누게 이래 되게 되는데, 먼저 1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전술한 사법, 일반 사법, 실제법으로서의 민법을 실질적 의미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 조문뿐만 아니라요, 민법의 부속 법률이 있습니다. 민법의 부속 법률 대표적인 게 그 왼쪽에 날개 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실명법. 토지를,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갖고 있지 말고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어라. 금융거래도, 은행 채권도 자기 명의로 금융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남의 명의로 함부로 맡겨놓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걸 금융실명제라고 부르죠. 금융실명제라고 부르는데, 이게 결국은 세금 내야 될 사람이 세금을 자꾸 빼먹고 있는 거야. 자기가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 대상이거든. 중과세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처남한테 하나, 뭐 아니면 저기 사촌 동생한테 하나, 이렇게 부동산을 빼돌려 버리면,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표시돼 버리면 세금 낼 게 확 줄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낼 사람이 안 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금 포탈이죠. 세금 포탈이 이래 생기게 되니까 그걸 때려잡는 법이 필요한 거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지만 이런 것들은 민법의 부속 법률로서 민법이라고 돼 있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돼 있고, 주택임대차법은 많이 들어봤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따로 특별법으로 만들어 두게 되는 게 주택임대차법이고, 실질은 민법에 속하면서도 특별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수많은 민사특별법, 그 밖의 공법관계 법령에 산재 흩어져 있다는 거죠. 산재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 의미,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제목이 민법이 아니어도 다 민법으로 부르자, 다 민법으로 부르자는 걸 실질적 의미, 실질적 의미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2번 형식적은 민법으로만 돼 있는 거, 이 제목이 민법으로만 돼 있는 걸 민법으로 부르자는 거, 이걸 형식적 의미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민법 조문만 부를 때는요 형식적 의미로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2절 민법의 법원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여기 법원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